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숲스러운 사이, 지은이는 이지영, 제주 환상숲 곶자왈 공원에서 12년째 숲 해설을 하고 있다. 나무에 미쳐 살았던 34세의 아버지는 과수원을 사달라는 엄마 말을 뒤로하고 빚을 내어 돌땅을 샀습니다. 어떻게든 활용해보려 닭도 키워보고 양봉도 해봤지만 도무지 예뻐할 수 없는 숲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숲을 아버지 홀로 환상숲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해온 든든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47, 오른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들어온 숲. 가장 낮아지고 약해졌을 때 비로소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돌틈에 뿌리를 내리고 잘려도 또 자라는 억척스러운 나무들을 만났습니다. 살아야 한다. 넘어지고 깨지며 왼손만으로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년이 지나자 몸도 마음도 완전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용돈벌이 삼아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다니던 연구소를 그만두고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20대 아가씨가 숲 해설사가 되길 자처하자 주변 사람들은 시골에서 시집은 갈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님의 TV 시청과 시아버님의 숲 방문, 며느리 삼고 싶다고 을에 건네는 인사가 저희 부부의 시작입니다. 서울 총각과 제주 처녀가 숲에서 만나 숲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환상숲은 억척스럽게 자라온 다양한 생명들의 숲입니다. 사실 저희 숲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아름다운 광경.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더군요. 온전한 형태로 본래 주인들에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제주에서 숲을 읽어주는 여자이다. 1만 번쯤 같은 숲을 걸었는데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처음 보는 식물을 찾는 일이 다반사다. 숲에서 일하며 숲보다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간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표정만 봐도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나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손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나누었던 생각, 그 모든 것이 흐릿해진다.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나 풍경 같은 것들만 느낌으로 남게 된다. 길을 걷다가도 해설가님이시죠? 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이들을 종종 마주친다. 그런데 반가우면서도 난감할 때가 많다. 언제 어떠한 형태로 만났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도통 생각나지 않아서다.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만 숲을 방문한 손님인지 동네 이웃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거기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후부터는 사람 얼굴 기억하기를 진작에 포기하게 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선명한 기억을 남기고 가는 손님들이 신기하게도 있다. 해설이 감동적이었다며 팁의 개념으로 돈을 주고 가시는 분들이나 과자나 사탕을 살포시 손에 쥐어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손님에게 손톱깎이 세트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가방을 뒤적뒤적 하던 어느 손님은 마침 오늘 행사 때 받은 기념품이라며 이거라도 주고 싶다고 내밀었다. 그 손톱깎이는 마침 날이 무딘 손톱깎이를 쓰고 있던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마침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건이라 그랬고 정말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가방을 한참 동안 뒤졌던 그분의 마음이라 그랬다. 그 후로 그분은 몇 년에 한 번씩 잊을만하면 숲을 방문하신다. 올 때마다
나 손톱깎이 아저씨야 라고 했고 몇 달 전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에는 손톱깎이 아저씨죠? 라며 내가 먼저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들 덕분에 나 또한 멀리 여행을 떠날 때는 작은 것들을 챙기게 된다. 숲 엽서라든지 직접 말린 감귤칩 같은 나를 떠올릴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들고 다니다 기억하고 싶은 이를 만나면 건네리라. 그렇게 마음먹으니 아직 만나지도 않은 좋은 인연에 설레게 된다. 호응이 좋아 술술 말이 나오는 날은 해설이 전혀 힘들지가 않다. 하지만 서로들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의 손님들을 대하고 나오면 온몸에 진이 빠지는 것이다. 시작할 때 5분의 시간만으로도 전체적인 숲 해설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이 지닌 눈빛은 굉장히 솔직하다. 같은 일행이라 해도 각기 다른 눈빛을 보내오기도 한다. 살짝 목에 힘이 들어간 채 나를 가늠하듯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태가 난다. 체하는 사람들이다. 익숙하다. 어린 게 뭐 알겠어? 라는 시선이다. 시골에서 자라서 나무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이들이거나 숲 해설가나 자연환경 해설사, 문화 해설사로 이미 뼈가 굵은 분들일 수도 있다. 사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가장 긴장된다. 식물이나 자연, 문화의 범위는 너무나 넓고 방대하며 내가 아는 것들보다 모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흠 잡힐 부분이 있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걸러낸 말을 하게 된다. 숲과 관련한 교육을 들으러 다니고 2, 3년 차 숲 해설가일 때는 늘 누군가 식물에 관해 물어보지 않을까 긴장한 상태로 해설을 했다. 제발 내가 아는 식물들만 물어봐 주길 바랐다. 뭔가 내가 아는 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대답해서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다. 지금은 그때보다 지식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 오히려 방문하신 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 것이라는 생각을 늘 밑바탕에 깔게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설인데도 진짜 전문가들이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하고 편견 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체를 했는데 듣는 이가 그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였던 적도 참 많았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지금은 그분들에게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나 할까. 그분들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줄지 기대가 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모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시작한 후부터 그리 떨지 않게 되었나 보다. 지혜롭다고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듣는 마음과 지혜가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듣는 마음을 가지니 더 배우는 것들이 많아짐을 이제는 조금 알게 되었다. 내가 안내했던 손님 중 가장 고령의 어르신은 96세 할머님이시다. 손자들의 부축에 손사래를 칠 만큼 정정하셨다. 중간쯤 돌았을 때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지팡이 대용으로 사용하시던 70대 할머님이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 앉으셨다. 그러고는 당신께서는 더 이상 못 가겠으니 여기서 멈추겠다고 앓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96세 할머님께서 나직한 목소리로 꾸짖으셨다. 야, 내가 내 나이면 시집을 한 번 더 갔겠다. 다 함께 깔깔 웃었고 덕분에 70대 할머님 또한 나머지 길을 가뿐하게 걸으셨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일주일 차이도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른다. 8개월의 아이를 데리고 12개월의 아이를 보고 있으면 형아네 하고 말하게 된다. 하지만 70대도 할머니, 80대도 할머니, 90대도 할머니,
20년의 차이가 덤덤하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30살이 되니 이제 젊음이 꺾였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50대를 보며 젊은 친구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96세 할머니 앞에서는 누구든 청춘이 되었고 96세 어머니 앞에서는 누구든 어린 자식이 되었다. 환상숲의 첫 직원은 성할머니, 즉 친할머니였다. 그때는 숲에 찾아오는 손님이 하루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할머니는 사람을 참 좋아하셨다. 오랜 세월 구멍가게를 했던지라 90이 넘어서도 계산이 무척 빨랐다. 그런 할머니에게 매표소는 최적의 자리였다. 손님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할머니는 우리에게 전화를 주셨다. 우리가 불이 나게 달려와도 도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할머니는 혹여나 손님 한 명이라도 놓칠까봐 차 한잔 하라며 집 안으로 들이고는 당신 살아온 인생을 구구절절 펼쳐놓으신다. 할머니의 말주변이 어찌나 뛰어났던지 숲 해설보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다시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다. 나이가 들고 약해질수록 사람은 외로워지고 다른 이들을 그리워한다. 그걸 알고 있는 할머니는 사람의 방문을 귀하게 여겼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숲의 초창기 모습은 관광지가 아니라 동네 사랑방 같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정사진을 들고 숲 주차장을 보여드렸다. 그때의 할머니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숲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을까? 봄꽃만큼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을 대하는데 유독 눈이 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들 말이다. 잠깐의 만남과 스침 속에서도 여운을 남기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찾아왔던 에너지 넘쳤던 아가씨와 그의 아버지. 하늘도 흐리고 숲도 어두컴컴한 데다 그 시간대의 손님도 단 2분밖에 없었다. 보통 봄비 내리는 날은 화사한데 그날은 그야말로 시커먼 먹구름이었다. 날씨도 기분도 축축 처지는 날이라 실망하겠다 싶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둘이 동시에 우와 하고 감탄하며 말했다. 이런 날씨 덕분에 어두운 숲의 모습을 보는 것도 특별한 행운이네요. 왠지 탐험가가 된 것 같아요. 그 해맑은 목소리에 앞을 분간하기도 어려웠던 으슥한 숲을 나도 덩달아 기분 좋고 경쾌하게 걸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방청객처럼 크게 호응해주는 손님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이 나서 술술 이야기가 풀린다. 밝고 긍정적인 반응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밝은 표정을 끌어낸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들을 잊지 못하게 한다. 유쾌함과 큰 반응이 아니더라도 경청하는 자세가 아름다운 분들도 계시다. 정중하게 말하며 해설을 들을 때에도 유머의 미소를 지어주시고 가끔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 당신 말에 집중하고 있소 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다. 함께 일하는 해설가님들께 어떤 손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물었던 적이 있다. 유명 인사를 만난 일 혹은 특별한 에피소드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손님들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다. 그저 밝은 표정, 경청하는 모습,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감사 인사를 건네는 정도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 또한 다른 곳에 가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지에서 만나는 숲 해설가나
매표원처럼 한 번 보고 지나칠 인연을 대할 때는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는 점이다. 별것 아닌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반짝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야마오 산세이의 더 바랄 게 없는 삶이란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누구에게나 사건이라 이름 붙여도 좋을 만한 한 그루의 나무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나무가 아닐 수도 있다. 풀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의 저녁 해일 수도 있고 어느 강일 수도 있다. 풍경이란 사건이다. 참 멋진 표현이다. 그저 바라보게 되는 풍경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멈추어진 상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사건이기도 하다니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멋지다. 나에게 단풍나무는 사건이다. 단풍이라 하면 흔히 빨간색과 가을을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연두색과 봄이 먼저다. 사계절 푸르른 상록수가 빽빽한 곶자왈 숲만 바라보노라면 겨울에서 봄이 넘어가는 순간을 도통 느낄 수 없는데 단풍나무가 보들보들한 잎을 틔우는 순간 봄도 함께 피어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조그맣게 오므린 채 작은 바람에도 흐느적거리는 모양새는 도톰하고 뻣뻣한 진한 초록잎들 사이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분홍으로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는 벚나무라도 함께 있으면 봄 단풍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텐데 이곳 곶자왈 숲에서는 오늘도 단연 단풍만이 돋보인다. 깊어진 봄 숲을 걷다 보니 단풍나무 꽃들이 보인다. 단풍나무 꽃은 너무 작아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한다. 단풍나무 꽃을 본 적이 있느냐 물으면 열의 아홉은 단풍나무에도 꽃이 피냐며 의아해한다. 나 또한 단풍의 연둣빛을 사랑하게 된 후에야 꽃을 알아채기 시작했으니 매일 보는 풍경 안에서도 관심의 여부에 따라 보이는 범위도 달라진다는 게 사실인 것 같다. 농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상록성의 나무다. 진초록 잎은 그야말로 가죽처럼 질기고 광이 나서 다른 나뭇잎과 견주었을 때 한층 건강해 보인다. 코에 대보면 그 특유의 나무 향이 깊게 올라온다. 몇 년 전에 글씨나 그림을 나무에 새기는 서각을 한창 배웠었다. 1년 넘게 말린 농나무였는데도 칼로 몇 조각 파내니 꼭 살아있는 듯이 진한 향을 풍겨서 깜짝 놀랐다. 농나무를 가지고 좁은 방에서 조각하다 보면 그 향에 취해 어지럽기까지 했기에 유독 기억에 남는다. 곶자왈 안에서도 종종 보이지만 내가 사는 동네의 가로수가 농나무이기 때문에 더욱 친숙하다. 지금은 심은 지 몇 년 되지 않아 초록기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만 성장이 빠르고 거목으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숲 터널을 만들어 멋진 풍광이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커다란 나무들이 양옆에 줄지어 있으면 도로를 넓히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대도시의 도로에 가보면 눈이 맵고 숨쉬기가 힘듦을 금방 느낄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한 넓은 도로보다는 쾌적하고 푸르른 아름다운 길이 미래 세대들에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몇 날 며칠 비 오는 틈에 하얀 탱자꽃이 피었다. 날카롭고 거친 가시덤불 사이에 하얀 꽃들이 얹어진 풍경이 누군가 예술적으로 꽃꽂이를 해놓은 듯 기묘하면서도 조화롭다. 탱자나무 꽃이라 알려주면 사람들은 더욱 놀란다. 지나가기만 해도 깊게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과거에는 동물들의 침입을 막는 생울타리로 많이 쓰였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탱자를 기억한다. 제주 곶자왈 숲에는 거친 탱자나무가 많다. 제주를 대표하는 감귤의 묘목을 만들 때 대목으로 쓰였기에 어릴 적부터 익숙하다.
감귤나무를 전정한 가지를 나르다 보면 밑둥치에 남아있는 가시에 깊게 손이 찔리기도 했다. 탱자나무의 가시는 빨간색 고무로 코팅된 장갑까지도 뚫어버리는 예리하고 무서운 녀석이다. 그에 반해 노란색 조그맣고 단단한 열매는 얼마나 향긋한지 모른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레몬도, 천혜향도, 한라봉도 탱자 열매향을 따라가려면 멀었다. 꽃향도 얼마나 은은하고 매력적인지 모른다. 향기가 달콤해서 한 입 콱 깨물어 보고 싶다. 무서운 녀석이긴 하지만 고마운 녀석이기도 하다. 감귤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제주의 곧자왈 숲에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사람들로부터 숲을 지켜준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다. 살짝 탱자나무가 좋아지려 한다. 매년 때가 되면 준 것 없는데도 꽃을 보여주는 나무들이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나에게 치자나무가 그렇다. 반질반질한 잎도 아름답지만 긴 시간 그 자리에 있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지내다 장맛비가 내리고 길거리 지나는 사방에 향기가 난다 싶으면 어김없이 하얀 꽃이 활짝 피어 있다. 환상숲 마당에 있는 꽃은 엄밀히 말하면 꽃치자다. 6장의 꽃잎이 바람개비 모양으로 달리는 일반 치자나무와 달리 장미처럼 꽃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다. 일반 치자나무가 달달하고 은은한 향을 품고 있다면 꽃치자는 길을 걷는 사람마다 어디서 나는 향인지 물어볼 만큼 향기가 더욱 강하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달 즈음의 금요일 밤에 야간 투어를 진행한다. 캄캄한 숲을 걸어야 하니 나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인원만 인솔 가능하다. 그래서 오로지 10명의 손님들만 받는 산책이다. 밤의 숲은 참 놀랍다. 아침 숲이 새소리로 깨어난다면 밤의 숲은 풀벌레 소리로 채워진다. 매일 걷는 그 길이 새로운 공간으로 변해 있다. 숲의 풍광이 눈앞에 펼쳐지진 않지만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이 함께 살아나는 시간이다. 옆 사람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발끝의 감각과 숲이 주는 향기에 집중하게 된다. 야간 투어를 진행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이다. 매일 수많은 손님을 안내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누군지 기억에 남는 얼굴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한 달에 적어도 10명 정도는 기억해보자는 생각으로 꾸려나가는 프로그램이다. 12년 전 나는 낮에도 어두컴컴하다며 숲에 홀로 들어가지 못하던 겁쟁이였다. 어둠이 내리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주변에 꼭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아 오싹해진다. 처음 야간 투어를 기획하고는 가끔 부스럭대는 노루 소리에 먼저 깜짝 놀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 처음 손님들을 모시고 밤의 숲에 들어갔다. 숲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얘기해 주셨다. 참 안온하네요. 말의 힘은 참 대단하다. 1000마리 만약 으스스하다라거나 무섭다라는 부정적인 감상이었다면 덩달아 모두가 긴장하게 되었을 것 같다. 그런데 안온하다고 표현해주니 같이 있던 이들이 함께 적막한 숲에서 평온함을 찾게 된 것이다. 달빛의 따뜻함이 느껴졌고 바람이 사락거리는 소리가 잔잔한 파도 소리같이 느껴졌다. 이제는 달이 환하게 뜬 날이라면 손전등을 끄고도 숲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편안함을 나누고 싶어 손님들에게도 걷기 안전한 구간에 다다르면 다치지 않도록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전등을 모두 꺼보도록 한다. 손전등을 끄고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보면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숲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시간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간혹 달도 별도 없는 날이 있었다. 처음에는 하늘이 맑지 않아서 너무 어두우면 어쩌나 걱정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다. 밤이 아무리 캄캄해도 숲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늘 참 밝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나는 캄캄한 밤이 내려야 잠이 드는 사람이 되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서울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이 통 잠을 못 잤단다. 20년간 살아온 자기 방이 왜 불편할까 의아했는데 다음날 암막 커튼을 사서 달더니 이제야 잘 수 있겠다고 했다. 숲 안에서 살다 보니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한 정막은 밤의 당연한 요소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사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밤의 적막함이 존재한다. 밤이 있고 쉼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도심의 휘황찬란한 불빛 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롯한 어둠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자연을 찾는다. 분명 저 하늘 위에는 수많은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수많은 가로등과 간판들이 그 존재를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어둠이 진해야만 별을 헤아릴 수 있고 어둠이 깊어야만 반짝이는 반딧불이도 발견할 수 있다. 간혹 밤 산책 중에 반딧불이를 점점이 마주할 때가 있다. 사람들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바라본다. 불씨가 사그라들 듯 점점이 멀어져서 사라질 때까지 정적이 이어진다. 누군가에게 반딧불이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내가 사는 곶자왈 숲은 반딧불이의 최대 서식처이다. 밤에 누워 가만히 밖을 보고 있으면 창문에 붙은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다. 환상숲은 손으로 낸 돌길이라 깊은 숲까지 등불 없이 들어가기는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청수 곶자왈이나 산양 곶자왈은 길이 잘 닦여 있다. 밤 산책이 수월해서 마을 단위로 반딧불이 축제를 열기도 하고 시간별 밤 투어도 진행한다. 밝은 불빛 아래서는 그저 곤충이고 벌레이다. 그 조그마한 생명이 어둠 속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몽실거리게 하는 재주를 발휘한다. 오늘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이 진해에 물렸다. 뭐가 툭 떨어졌는데 등이 간질간질해서 긁었더니 손가락을 콱 물었단다. 아이는 소리소리 지르며 난리가 났고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매표소로 찾아왔다. 비눗물로 잘 중화시키고 소독을 해준 후 얼음찜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제야 아이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다. 이 사고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둘로 나뉘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냐? 퉁퉁 부어오른 후 몇 주 동안 고생한다던데 119 불러서 해독제라도 맞으러 가야지. 며칠 부어있긴 하지만 아프진 않을 거야. 이 정도면 병원은 안 가봐도 돼. 다들 자신의 경험 안에서 조언을 해주는데 진해를 처음 대한 사람들은 전자의 반응을, 물렸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후자의 반응을 보였다. 나는 후자였다. 물론 구역질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오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진해에 5번쯤 물려보았다. 어릴 적에는 진해를 잡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도 있었다. 진해는 말려서 한약재로 쓰인다. 학교 앞 문구점 아주머니는 아이들에게 진해를 사들였다. 진해를 잡아가면 크기에 따라 100원, 200원, 500원쯤 값을 쳐 바꿔주는 것이다. 내 친구 중에는 이산저산 돌들을 뒤집고 다니며 하루 동안 2만 원을 번 친구도 있었다.
옆마을 학교 앞 문구점이 가격을 잘 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까지 원정을 나가서 파는 이도 있었다. 그때 당시에 지네를 잡으러 돌아다니다 바보같이 머리와 꼬리 부분을 반대로 잡는 바람에 한 번 물렸다. 그 이후 초등학생 때 집안에서 밤에 잠을 자다 2번, 대학생 때 잠을 자다 1번, 고산 수월봉에서 노을을 바라보기 위해 정자에 앉아있다 1번 물렸다. 어릴 적 물렸을 때는 할머니가 오줌을 그 위로 싸게 해서 이상하다 여겼는데 커서 보니 산성독을 해독시켜주는 올바른 치료법이었다. 대학생 때 자다가 손등에 물렸을 때는 정말 큰 진해였다. 한쪽 손이 꼭 고무 장갑에다가 풍선처럼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넣은 것처럼 되었다. 마치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동그란 손이 되어 있어서 스스로도 너무 웃긴다며 연신 사진을 찍어대기도 했던 게 기억난다. 마지막 수월봉에서 물렸을 때는 그리 아프지도 않았다. 처음 물렸을 때는 당황하고 아파하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러한 시간과 경험이 쌓이니 점점 의연하게 변하더라. 나뭇잎 사이로 하늘 한번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숲이 반짝인다는 게 느껴지세요? 어찌된 일인지 숲을 보러 온 이보다 안내하는 이가 발까지 동동 구르며 더욱 들떠있다. 마치 이곳에 처음 온 것처럼 두 손 꼭 모으고 감탄하며 숲에 들어가는 숲 해설가를 보고 손님들이 오히려 어리둥절했다고 한다. 당시 6개월 차 되던 초보 숲 해설가 언니의 이야기다. 곶자왈에서의 가을을 처음 맞이하는 언니는 어제와는 또 다른 장소를 거니는 느낌이라며 온종일 호들갑을 떨었다.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숲을 제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이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별거 아닌 것에도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는 척, 배운 척, 잘난 척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능력 말이다. 일상이 되어버리면 못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다. 나에겐 숲 또한 그런 것 같다. 매일 마주하고 매일 똑같은 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숲 풍경에 감탄하는 일 또한 그 시간만큼 줄어든다. 나이대에 따라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질문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 40대가 넘은 어른들은 이 나무 이름이 뭔가요? 먹을 수 있나요? 뭐에 좋아요?를 묻는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이 나무는 몇 살이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를 묻고 그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 얼마예요? 언제 끝나요? 를 묻는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왜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묻는다. 왜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잘 하지 않는 질문들이지만 사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야만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다. 왜라는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도 낯설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숲에서 처음 어린이 숲 꼬마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가 떠오른다. 그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땅을 걷기에 걸음이 서툴렀고 나 또한 5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줄 모르던 초보 안내자였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지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바닥에 빨간 잎이 떨어져 있죠. 식에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해도 우와 하고 반응해주고 나무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답니다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짜요? 하고 되묻는 형태가 반복되니 나도 한껏 신이 났다.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이며 모든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감탄하는 아이들의 태도를 보고 나 또한 마법의 숲에 들어온 듯 착각하게 되었던 하루였다. 아이들은 진짜 살아있는 나무들을 만나고 있었다. 5살 아이의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못 쓰는 버려진 땅이 있다. 농사도 짓지 못하던 돌무더기 땅이다. 오랜 시간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다. 들어갈라 치면 낫을 휘둘러야만 한다. 얼마나 홀대받던 땅이기에 아들 아들 하던 그 시대에 땔감이나 하라고 시집가는 딸에게 물려줬겠는가. 우리의 외증조 할머니는 땔감도 귀찮았단다. 그래서 헐값에 그 땅을 육지 것들에게 팔아버렸다. 가난했던 나의 아버지는 평생의 꿈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었단다. 남들은 사지도 않는 땅을 34살에 빚을 내서 평당 10,000원에 샀다. 당시 물가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다. 길가에 붙은 좋은 땅이 평당 20,000원인데 길도 없는 그 땅을 산다고 다들 미친놈 취급을 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당신의 할머니가 평당 300원에 판 땅을 남편이 빚을 내어 평당 10,000원에 주고 사왔다고 생각을 해보라. 월급으로 빚의 이자만 물어갔고 원금은 갚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가난했던 그 남자는 은행의 실무 책임자가 되었다. 더는 가난한 남자라고 핍박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신 수많은 업무 스트레스로 왼쪽 뇌가 막혀 몸의 오른쪽을 못 쓰게 되었다. 결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자 2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칫솔질도 혼자 못하는 자신의 몸을 보며 좌절했다. 친구들이 다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다고 했다. 고춧가루를 보고 왜 소금이 빨갛냐고 고집을 부렸다. 뇌졸중은 참 무서운 병이었다. 남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졌다. 모두가 자기를 기만하는 한통속 세상인 것이다. 재활 치료를 할 때 5개의 주판알도 넘기지 못하는 자신의 오른손을 보고 분했단다. 매일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물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뚱어리와 병원비로 날려버린 퇴직금, 그리고 빚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아직 대학생이다. 그토록 긍정적이던 그 남자의 얼굴에도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처음에는 마냥 집안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다 돌챙이, 즉 석수였던 본인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집 앞에서 성취하는 몸으로 하나둘 돌을 쌓기 시작했다. 그렇게 더딘 몸짓으로 매일 조금씩 돌을 다듬고 옮기다 보니 어느새 돌탑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고 나니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자는 그제야 숲으로 들어갈 용기가 생겼다. 언젠가 퇴직하면 멋진 관광 농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빚을 내어 돌땅을 샀던 젊은 시절 자신을 떠올릴 수 있었다. 오른손, 오른발이 성하지 않아 숲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다. 감각이 무뎌서 돌에 찍고 쓸리고 베여도 아픔을 모른 채 무작정 기를 냈다. 피딱지가 내려앉고 뜯어지고 아물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그 서툰 몸짓에도 숲의 길은 나기 시작했다. 목표가 생기면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2 발자국쯤 길을 내면 저기 보이는 저 나무까지는 길을 낼 수 있을 것만 같게 느껴졌단다. 또 그 나무까지 길을 내고 나면 저기 저 돌까지 길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단다. 그렇게 조금만 더 하며 작은 희망을 품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 3년여쯤 보내고 나자 제법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뇌경색으로 둔했던 발도 당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제야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났다. 6년쯤 지나자 이전의 남자로 돌아왔다.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 자신이 보아왔던 식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교 아이들이 숲에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다른 이들도 숲에 찾아온다. 그게 우리 숲의 처음이다. 지금 나의 직장이 된 환상숲 꽃자왈 공원은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사람이 만나기 싫어 들어간 도피처였다. 당신 걸을 길이나 내야지 싶어 버려졌던 가시덤불 숲을 불편한 손으로만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산책로가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손의 감각이 돌아오고 어눌했던 입도 풀리더니만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꽃자왈은 나에게는 아버지를 살려준 고마운 숲이기도 하다. 숲의 좋은 공기와 나무들의 피톤치드 성분은 아버지에게 좋은 회복제가 되었다. 길을 내는 과정에서 땀을 흘리는 생활과 돌을 나르는 행동이 작업 치료도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나무들의 생명력이 아니었을까. 흙이 없는 이 척박한 돌땅에서도 나무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당신께서는 돌을 뚫고도 살아가고 잘리고 또 잘려도 일어나는 그 억척스러운 생명력을 보며 나 또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단다. 나는 숲 전문가가 아니다. 전공자도 아닐 뿐더러 내 집 마당의 큰 꽃들마저 모르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숲 해설을 들으러 오는 손님 중에는 분명히 식물이나 생태 관련 박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유명한 숲 해설가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오면 나는 어떤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까? 분명 그들도 안다. 내가 그들보다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격증도 없다. 그들이 보기에는 가짜 해설사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도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매일같이 그 숲을 바라본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이게 가짜 해설가로 살아남을 방법이 되어준다. 숲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풍경을 지니고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햇빛만 보아도 오늘 숲은 어떠한 풍경일지 그려지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 번 겪으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숲에서 매일매일을 보내니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 한 나무 한 나무 이름을 아직도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런데 눈에 익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가끔 한 주 정도 휴가를 받아 서울에 다녀올 때가 있다. 그렇게 일주일 숲을 비웠다 다시 출근을 하면 단박에 알아볼 수 있다. 일주일 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갈등의 길 오른쪽에 나무 한 그루의 가지가 조금 더 내려왔구나 라든지 애움터 안에 있던 작은 고사리를 누군가가 꺾었구나 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눈에 훅 들어온다. 뭐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거나 그려보라 하면 못 그린다. 그런데 지난주와 다른 그림 찾기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가 뭔가 달라졌는데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보게 된달까? 일부러 세어보거나 한 식물 한 식물의 상태를 체크해두지도 않았는데 변화가 생기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똑같은 매일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된다. 늘 보는 풍경이라 감흥이 없을 거라고 보통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해가 지날수록 더욱 새로운 점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이런 꽃이 피었던가? 이 시기에 이 나무가 새순을 내었던가? 작년엔 이 참식나무가 한 뼘쯤 새순을 내었는데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손가락 반마디 정도만 순을 내기도 한다. 재작년에는 5월도 되기 전에 새로 돋아난 순이 애벌레에게 다 뜯어먹혔는데 올해는 그 애벌레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작년엔 어린 노루 2마리가 종종 보였는데 올해는
5마리 노루 가족이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익숙한 숲인데도 아직도 모르는 것투성이, 신기한 것투성이라는 것도 놀랍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숲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만 같던 나무가 어느 순간 쓰러지기도 하고 공터 같던 빈자리에 금세 생명이 뒤덮기도 한다. 생각보다 그 변화는 빠르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디다. 여전하지만 변하고 빠르지만 더디다는 건 참 문맥도 의미도 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자연은 그렇다. 사실 처음부터 숲 생활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불과 1년 전 이맘때쯤 홀로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다. 혼자 조용한 공간에 있을 때면 아악하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아무것도 나를 가둬두고 있지는 않은데 혼자 숨이 턱턱 막혀서 갑자기 아등바등 몸부림치고 싶다는 충동이었던 것 같다. 3년 가까운 회사 생활 동안 600일쯤은 출장을 다니고 국책사업 결과보고서 50건쯤은 썼다. 말 그대로 나는 일하기 위해 사는 사람 같았다. 교사 양성과정 교육을 기획하는 8월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12월까지는 생리조차 한 적이 없다. 새벽 2시쯤 집에 들어가서 3시간 눈 붙이고 5시쯤 출근하는 날도 있었다. 제발 집에 좀 들어가라고 대표님이 부탁할 만큼 나는 일에 미쳤었다. 부모님이 나를 제주도에 머물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하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만 같았단다. 제주에 와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분은 후련함이 아니라 불안함이었다. 지금 당장 해치워야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나를 당황케 했다. 숲에서 온종일 손님만 기다린 적도 종종 있었다. 누군가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게 나를 미치게 했다. 숲에서의 삶은 자존심을 세워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흙을 만지고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은 정말로 신성한 것이다. 애쓰고 땀 흘리는 모습은 처절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한 땀으로 생명을 일궈낸다는 건 참 거룩한 일이다. 서울 생활에서는 그럴듯한 명암과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다면 숲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어투, 자세를 보게 된다. 오빠네 가족이 제주에 방문할 때면 내가 나의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질 때도 많다. 우리 2아이와 오빠네 2아이는 공교롭게도 나이까지 똑같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매일 진득하게 앉아 문제를 푸는 조카들은 영어도 술술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척척 풀며 즐거워한다. 강남 8학군 출신의 남편은 친구들이 모두 교수, 변호사, 의사, 대기업 회사원이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참 다양하다. 어린이집 선생님부터 엔지니어, 해장국집 사장, 농부, PD, 벤처기업가, 전업주부 등 같은 분야도 없고 접점도 없다. 수입이 보장된 일은 쉽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행복해 보이는 삶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그 속까지 알 수 없다. 남편은 주변에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가 없다. 좋은 대학을 가야만 했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볼 여유 없이 유망하고 합격선이 높은 전공을 택해야 했다. 그게 당연한 선택지인 삶을 살았다는데 늘 범죄자들과 대면하며 엄청난 업무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마다 난 도대체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 싶다는 검사 친구의 하소연이 생각난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고등학교만 나와서 미용사로 일하더니 어느 날 가위 하나만 들고 세계 여행을 떠났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도 하고 인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이들의 머리를 잘라주며 여행을 하기도 했다.
10여 년 전, 너는 그래도 대학 나오지 않았냐며 본인 이름의 영어 철자를 확인해달라던 그 친구는 지금 캐나다에서 예약이 줄을 선 실력 있는 미용사로 살아간다. 물론 영어도 유창하다. 손재주가 뛰어났던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친구들의 머리를 잘 매만져줬다. 그녀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즐겁고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 삶에는, 행복에는 정답이 없다. 남이 아무리 행복하겠다며 부러워해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은 나와 함께 자연에서 일하면서도 나만큼 행복해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정말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찾지 못해 방황 중이다. 그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속상하다. 본인이 스스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삶은 20살에 끝나지 않는다. 40의 사춘기가 올 수도 있다. 80에 내가 원하는 일을 발견할 수도 있다. 심심해봐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을 수 있다. 어릴 적 충분히 놀았던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 같다.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의 인간관계와 삶의 무수한 변수들을 부모가 제어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추락했을 때 이겨내는 힘은 돈으로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천천히 느리게 시작해도 삶은 살아봐야 아는 거라고. 어떠한 환경에서든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이 위로가 되어주고 좋은 추억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잘난 사람을 만드는 법은 모른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드는 법은 조금 알 것 같다. 지금까지 숲스러운 사이 낭독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숲은 인류가 수십만 년 전부터 터전으로 삼고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의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숲속을 떠나 초원으로 나온 이후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하죠. 숲은 인류를 낳은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숲의 의미는 우리의 유전자 깊숙이 새겨져 있어서 숲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12월 말에 신병훈련소에 입소했는데 새벽에 기상해서 연병장에 집합했을 때 부드럽게 굴곡진 어슴푸레한 앞산의 곡선이 너무 아름답고 따뜻해서 경이로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숲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까닭은 우리에게 숲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숨을 곳과 잠잘 곳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숲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먹을 것을 제공하고 휴식과 재충전과 사색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저자의 가족 이야기를 보아도 숲은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선생님 노릇을 합니다. 숲은 곧 자연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떠난 인간은 병들고 불행해지기 쉽죠. 나무나 식물을 볼 수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못한 환자들보다 예후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아마 식물과 자연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생명력, 생명의 힘입니다. 저는 가끔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들 키를 가늠해 보곤 합니다. 대략 5, 6층이 평균인데 아마 뿌리의 길이까지 계산하면 10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큰 몸집을 키울 수 있는지 경이롭죠. 해와 비와 땅의 힘으로 거인이 된 나무들을 보면 인간은 풀숲 속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느껴집니다. 여름철에 잡초를 뽑는 일을 해보면 풀들이 얼마나 무섭게 자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풀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식물과 자연의 생명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나 숲이나 자연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생명력을 전달받아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요? 숲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살리는 강한 힘을 뿜어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 살아난 후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이유는 단 한마디로 생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숲은 우리의 생명이고 엄마 아빠이며 고향이자 무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서울을 벗어나 산속이나 시골에 살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아들은 서울파라서 절대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 서울에서 산 사람인데 사방이 콘크리트에 자동차와 소음과 분진인 이곳이 여전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오늘 소개한 숲스러운 사인은 숲이 인간을 살리고 더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증거입니다. 가능하면 더 자주, 더 오래 숲과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숲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숲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줍니다. 숲속의 산책과 사색을 즐기는 저와 당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